퍼시 비시 셸리의 소네트 오지만디아스는 낭만주의의 정수를 담은 영미권 대중문화는 물론 교육 분야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 중 하나입니다. 그는 오지만디아스를 통해 인간이 가진 그 지독한 허영의 심장에 차가운 펜촉을 들이밀고 그 안에서 박동하는 추악한 권위주의를 해부합니다. 그에게 문명이란 거대한 사막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신기루일 뿐이며 그 신기루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은 기꺼이 서로를 소모하고 비웃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네트가 그려내는 풍경은 기괴할 정도로 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정적 아래에는 셸리가 인간이라는 종의 근원적인 오만을 향해 품고 있던 냉소와 불신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습니다. 석상의 얼굴에 남은 차가운 명령의 비웃음은 단순히 고대 파라오의 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더 높이 서 있다고 믿는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짓게 되는 표정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역설적인 것은 이 비웃음을 그토록 우아하게 조롱했던 셸리 본인조차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이상을 위한 소모품으로 부려먹던 또 다른 형태의 오지만디아스였다는 사실입니다. 오지만디아스를 쓴 이 20대 청년은 스스로를 인류의 가치를 세우는 승인받지 못한 입법자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래를 예언하는데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자신의 발밑에 깔린 현실의 비극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진실을 꿰뚫어보는 진짜 예언자처럼 굴었지만 결국 그 역시 자신이 예언한 그 허무의 구렁텅이 속으로 가장 먼저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와 셸리의 지독하게 모순적인 생애를 함께 겹쳐보는 일은 우리가 위대함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불편하고도 소름 끼치는 자백을 듣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해해보기 위해 셸리가 설계한 이 정교한 저주를 읽어보겠습니다. I met a traveler from an antique land who said, "Two vast and trunkless legs of stones stand in the desert. Near them, on the sand, half sunk a shattered visage lies, whose frown and wrinkled lip and sneer of cold command tell that its sculptor all those passions read, which yet survive stamped on these lifeless things, the hand that mocked them and the heart that fed, and on the pedestal these words appear. My name is Ozymandias, King of Kings. Look on my works, ye mighty, and despair. Nothing beside remains round the decay of that colossal wreck. Boundless and bare, the lone and level sands stretch far away. 오지만디아스는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교모하고 우회적입니다. 시는 나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만 여기서 1인칭은 단순히 액자 구조를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이 나는 금방 사라지고 대신 신비로운 고대 국가에서 온 한 여행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행자가 시의 나머지 13행을 들려주는 구조입니다. 독자는 마치 낯설고 황량한 풍경을 마주한 탐험가처럼 셸리의 시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이미지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몸통 없는 거대한 두 다리입니다. 기둥 같은 다리는 있지만 몸통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이 누구였든 간에 그 형상의 중심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소네트는 첫 번째 4인구 중간에서 잠시 멈춥니다. 이 파편화된 다리가 남은 전부일까요? 이 멈춤 뒤에 시는 오지만디아스의 부서진 얼굴을 묘사합니다. 이 얼굴은 시인에 의해 분해되며 시인은 세월의 파괴적인 힘과 협력합니다. 셸리는 얼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오직 입술만을 묘사합니다. 찡그린 미간, 주름진 입술, 그리고 냉혹한 명령의 비웃음. 냉혹한 명령은 셸리가 경멸했던 전제 군주적인 통치자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오지만디아스는 셸리의 또 다른 소네트 1819년에 영국에 등장하는 괴물 같은 조지 3세를 닮았습니다. 놀랍게도 현존하는 람세스 2세, 즉 오지만디아스의 조각상들은 험악하고 위압적인 표정이 아니라 부드럽고 약간은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 4행구에서는 화자가 여행자에서 파라오를 조각한 조각가라는 또 다른 중개자로 옮겨갑니다. 셸리는 그 조각가가 그 열정들을 잘 읽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조각가는 냉혹하고 명령적인 겉모습 아래 숨겨진 세상의 자신을 강요하려는
폭군의 격정적인 분노를 직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오즈만디아스의 강렬한 감정들은 이 생명 없는 물건들에 새겨져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셸리가 증언하듯 조각가 또한 살아남았습니다. 정확히는 그의 일부가 살아남았죠. 그들을 비웃었던 손과 먹여 살렸던 심장 말이죠. 여기서 marked는 셰익스피어 시대에 흔히 쓰였던 묘사하다라는 중립적인 의미와 함께 모욕적인 방식으로 흉내내다라는 친숙한 의미를 동시에 지닙니다. 예술가는 통치자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를 묘사함으로써 오지만디아스를 조롱했습니다. 먹여 살렸던 심장은 다소 기괴한 표현인데 이는 조각가가 자신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스스로를 지탱했던 열정적인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각가의 태도는 제국을 공격적으로 즐겼던 파라오의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통치자와 예술가는 여기서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술가가 피사체에 대해 품었던 경멸조차 그를 오지만디아스의 거대한 그림자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셸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이 반대하는 권력과 너무 밀접하게 얽혀있는 조각가의 가혹한 풍자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예술적 반항아가 단지 오지만디아스에 대항하는 프로메테우스 역할만 한다면 두 존재는 헛된 투쟁 속에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막을 그려낸 셸리의 마지막 행들은 왕과 조각가 모두로부터 자신을 떼어내려는 시도입니다.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오염된 싸움을 넘어서는 기이하고도 냉소적인 관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육행은 오지만디아스의 부서진 조각상에서 이제는 반어적으로 변해버린 비문이 새겨진 받침대로 시선을 옮깁니다. 나의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중왕이로다. 너희 강대하다는 자들아 나의 업적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물론 이 황량한 사막 어디에서도 파라오의 업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던 왕들은 아마도 성경 기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인이나 가나안인처럼 그가 노예로 삼았던 국가들의 경쟁 통치자들일 것입니다. 오지만디아스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메르넵타는 기원전 13세기의 비문에서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그 씨가 말랐다라고 호언장담하는데 이는 분명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였습니다. 받침대는 광활한 평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셸리는 이 사막에 끝없이 황량한, 외롭고 평평한 이라는 두 개의 두운 섞인 문구를 사용합니다. 겉보기에 무한한 이 빈 공간은 오지만디아스의 정치적 의지에 대한 적절한 논평이 됩니다. 그의 의지란 자신의 이름과 왕으로서의 명성을 과시하려는 맹목적인 욕망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셸리 자신은 과연 그가 평생토록 반대한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 대해 성공했었을까요? 이 시를 쓴 퍼시 비시 셸리는 단순히 글솜씨 좋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영국 사회의 가장 위험한 불온분자였습니다. 1792년 셸리는 부유한 귀족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하원 의원 자리는 물려받고 평생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금수저였죠. 하지만 그는 옥스포드 대학교 시절 무신론의 필요성이라는 도발적인 글을 썼다는 이유로 단 6개월 만에 퇴학당합니다. 당시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에서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셸리가 살았던 1810년대 영국은 조지 3세의 광기와 섭정 왕세자의 무능으로 점칠된 시대였습니다. 셸리는 민중을 착취하고 자신의 위대함에 취해 있는 왕실과 정부를 혐오했습니다. 그는 시 1819년에 영국에서 통치자들을 죽어가는 나라의 거머리처럼 매달려 피를 빠는 자들이라 비난했습니다. 그에게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오지만디아스는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석상은 그가 혐오했던 당대 영국의 독재자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모든 오만한 권력자들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이 거울을 통해 그가 혐오했던 자들과 사상을 조롱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1817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셸리의 친구이자 은행가였던 호러스 스미스는 시인 셸리와 그의 아내 메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근동 지역의 최근 발견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 그곳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보물들은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파라오 시대 이집트의 권력은 영원할 것만 같았으나 이제 한때 위대했던 이 제국은 오래전부터 폐허로 변해 초라한 그림자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셸리와 스미스는 로마 시대의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켈로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오지만디아스로 묘사된 조각상을 기록했는데 이는 흔히 람세스 2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디오도루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가장 컸다고 주장되는 그 조각상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의 왕. 누구든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어디에 누워있는지 알고 싶다면 나의 업적으로 나를 능가해 보아라. 이 조각상과 비문은 현존하지 않으며 셸리 또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의 시 오지만디아스의 영감은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문헌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대화에 자극을 받아 스미스와 셸리는 디오도루스의 구절을 바탕으로 각각 소네트를 썼습니다. 스미스는 이집트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거대한 화강암 다리와 그 아래에 새겨진 비문에 대하여 라는 다소 불운한 제목의 지금은 잊혀진 시를 썼습니다. 반면 셸리의 결과물은 유럽 문학에서 가장 잘 알려진 소네트 중 하나인 오지만디아스였습니다. 디오도루스의 구절 외에도 셸리는 묘비명 전통에 나타난 비슷한 허풍의 사례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사화집에는 높은 절벽 위에 거대한 무덤이 스스로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지만디아스의 경우처럼 여기서도 기념비라는 무생물적 사실이 기념하고자 하는 죽은 이의 존재를 대체해버립니다. 즉 오만한 주장은 고인이 아니라 예술을 대신하여 이루어집니다. 오지만디아스는 스스로를 대변한다고 믿었으나 셸리의 시 속에서 그의 기념비는 오히려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셸리라는 인간이 가진 가장 아픈 아이러니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는 시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보편적인 사랑을 가장 숭고하게 노래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인류의 해방으로 가득 찬 낭만주의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 그의 삶은 낭만의 반대급부, 즉 비극적 파괴에 가까웠습니다. 즉 셸리가 오지만디아스에서 포착한 권력자의 오만함은 그가 평생을 바쳐 투쟁했던 대상입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셸리가 오지만디아스에서 비웃었던 그 오만함은 어쩌면 그 자신의 지적 오만함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1811년 여름 19살의 셸리는 당시 그의 연인이었던 16살 해리엇 웨스트브룩과 양가 부모 측의 간섭 없이 결혼하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고향 잉글랜드를 떠나 스코틀랜드로 도망치며 그녀에게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셸리에게 사랑은 지적 파트너십이었고 이젠 아내가 된 해리엇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자마자 그는 냉혹해졌습니다. 그는 메리 셸리와 사랑에 빠지자 해리엇에게 나와 메리가 함께 사는 곳에 당신도 와서 여동생처럼 지내자 같은 기괴하고도 오만한 제안을 던집니다. 셸리는 이것이 해리엇을 향한 관대한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셸리가 메리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셸리는 오히려 해리엇이 자신의 새로운 철학적 결합을 축복해주지 않는 것에 실망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적 자유를 위해 상대의 감정이나 인간적 존엄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해왔습니다. 또한 그는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원대한 이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지만디아스 같은 폭군에 맞서는 성자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고결한 사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현실의 책임을 사막의 모래처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가 비웃었던 오지만디아스가 자신의 업적을 위해 조각가와 백성들을 소모품으로 썼듯 셸리 역시 자신의 문학적, 사상적 성취를 위해 주변 인물들의 감정과 생명을 소모했습니다. 결국 첫 부인 해리엇이 차가운 호수에 몸을 던졌을 때 셸리가 세운 낭만주의의 금탑 아래에는 오지만디아스의 석상처럼 부서진 한 여인의 삶이 깔려 있었습니다. 소네트로 돌아가 The hand that mocked them and the heart that fed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각가의 손을 넘어 이 시를 쓰고 있는 셸리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셸리의 손은 당대의 부조리한 권력을 조롱하며 불멸의 시를 남겼지만 그 팬이 향했던 이상을 지키기 위해 그가 현실에서 저질렀던 냉혹한 선택들, 그의 손이 놓아버린 첫 부인의 손과 그로 인한 죽음 또한 이 시의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셸리는 오지만디아스를 비웃고 있지만 동시에 이 시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타인의 삶을 제물로 삼았던 시인 자신의 손에 대한 일종의 자백이기도 합니다. 오지만디아스가 자신의 업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셸리 역시 자신의 급진적인 사상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맹신했습니다. 이것은 1821년 퍼시가 죽기 1년 전에 집필된 시의 옹호라는 에세이에서 가장 잘 표현이 됩니다. 그는 이 에세이에서 시인을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인류 문명을 설계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영성적 입법자라며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로 격상시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삶은 30살도 되기 전에 이탈리아 앞바다의 폭풍우 속에서 끝이 납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상과 시는 살아남아 영문학의 보석이 되었지만 그의 실제 삶은 그가 노래했던 사막의 유적처럼 흩어지고 깨진 채 남겨졌습니다. 셸리는 타락한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 이 시를 썼지만 사실 이 시는 고결한 이상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셸리 자신의 자화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셸리를 단순히 위선적인 몽상가로 단정짓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셸리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오지만디아스가 되려는 자와 바람이 되려는 자가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에세이 생명에 관하여 에서 셸리는 인간은 그 내면의 소멸과 허무의 적대적인 정신을 품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이라는 망각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셸리에게만큼은 그 저항의 방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지만디아스처럼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자신만의 거대한 석상을 세우는 권력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영혼을 보이지 않는 힘에 반응하는 악기, 바람에 의해 연주되는 악기인 에올리언 하프로 만드는 시인의 길입니다. 셸리는 비록 삶에서는 권력자처럼 행동했을지는 몰라도 시를 쓸 때만큼은 오지만디아스의 그 무겁고 정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또 다른 시 제인에게 기타와 함께나 서풍에 붙이는 노래에서 셸리는 자신을 영감이 실어 나르는 바람과 동일시합니다. 오지만디아스가 세상 위에 군림하려 했다면 시인은 보이지 않는 힘에 굴복하고 자신을 투명하게 비워냅니다. 또한 연인 제인 윌리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인이 기타를 가져오면 나는 현재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파우스트처럼 흐르는 순간을 향해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오지만디아스의 끝없는 모래사막은 과거와 미래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의 위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셸리의 시는 그 사막의 폐허 속에서 순간을 포착해냅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읽는 그 순간만큼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셸리의 목소리가 영원한 현재로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비평가 레슬리 브리스먼은 이것을 은유의 영원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원함이란 통치자의 지배욕이나 거대한 돌덩이가 아니라 오직 시인의 언어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러진 거인 오지만디아스는 역설적이게도 셸리에게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끈질긴 형태인 시를 완성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결국 셸리의 이 짧은 소네트는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대영 제국의 전성기와 쇠락을 모두 지켜보았고 오지만디아스의 제국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인간 셸리는 모순 덩어리였을지언정 시인 셸리는 돌이 아닌 바람이 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 시는 2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의 대중문학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셸리가 예언한 몰락의 미학이 현대의 창작자들을 홀려버린 것이죠. 현대 대중문화에서 이 시를 가장 완벽하게 오마주한 사례는 단연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입니다.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압도적인 에피소드로 꼽히는 시즌5 14화의 제목이 바로 오지만디아스입니다.
드라마 속 월터 화이트는 파라오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화학 교사였죠. 하지만 그가 하이젠버그라는 이름을 얻고 제국을 세웠을 때 그는 현대판 오지만디아스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막에서 오열하며 무너지는 장면은 셸리가 200년 전 예언한 절망의 시각적 완성입니다. 셸리의 시 속 사막이 파라오의 허물을 드러냈듯 뉴멕시코의 황량한 사막은 월터가 쌓아올린 블루스카이 제국이 얼마나 덧없는 모래성인지 보여줍니다. 제작진은 티저 영상에서 주연 배우 브라이언 크랜스톤의 목소리로 이 시를 낭독하게 함으로써 월터 화이트가 바로 이 시대의 오지만디아스 임을 선언했습니다. 나의 업적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는 외침은 이제 마약왕의 처절한 파멸로 치환됩니다. 슈퍼히어로 장르의 문법을 완전히 뒤바꾼 걸작 왓츠맨에서도 이 시는 핵심적인 장치로 작동합니다. 비주얼 노벨 속 에이드리안 바이트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이자 스스로를 오지만디아스라고 칭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인류를 핵전쟁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수백만 명을 희생시켜 잔혹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는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고 영원한 평화를 정착시킬 왕 중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이름 오지만디아스 자체가 이미 그의 계획이 결국 시간의 모래 속에서 파묻힐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는 닥터 맨해튼의 말은 오지만디아스 즉 에이드리안이 세운 그 정교한 평화의 탑 역시 결국 셸리가 노래한 사막의 유적처럼 풍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서늘한 저주와 같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일리언 커버넌트에서 안드로이드 데이비드가 이 시를 읊조리는 장면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영화 속에서 안드로이드 데이비드가 인류의 창조주인 엔지니어들을 몰살하며 이 시를 읊는 장면은 소름 끼치도록 역설적입니다.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인간 문명의 오만을 비웃으며 인간의 시를 인용하는 것이죠. 데이비드는 이 시를 바이런의 시로 착각하며 읊는데 이는 인공지능조차 인간 문명의 오류를 닮아감을 보여주는 장치인 동시에 문명의 정점에서도 인간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오만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류가 세운 모든 기술적 마천루가 결국 기괴한 폐허가 될 것임을 선포하는 조사와 같습니다. 이제 이 시는 고대 이집트나 19세기 영국을 넘어 21세기 실리콘밸리와 SNS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오늘날의 오지만디아스는 모래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위에 제국을 건설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타임라인과 알고리즘의 성벽도 결국 시간이라는 거대한 사막 앞에서는 한 줌의 디지털 가루로 흩어질 뿐이라는 것을 셸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지만디아스가 현대 대중문화에서 끊임없이 소환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성취의 크기가 곧 존재의 영원함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셸리는 매 세대마다 새로운 오지만디아스가 등장할 때마다 무덤에서 일어나 이 시를 읽어줍니다.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하지만 그 절망 끝에서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배우게 될 것이다. 세월이라는 사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문명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쓴 셸리 본인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했을까요? 그의 삶은 그가 노래한 시처럼 극적이었습니다. 29살의 나이로 이탈리아 바다에서 익사한 그의 시신이 해변으로 밀려왔을 때 친구들은 그를 화장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온몸이 재가 되어 한 줌의 모래로 변해갈 때 그의 심장만은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셸리의 친구이자 시인이었던 리 헌트의 말을 빌리자면 심장은 온전하게 남았다. 그것은 타지 않으려 했다. 사람들은 이를 시인의 뜨거웠던 열정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지만디아스의 맥락에서 이 장면을 다시 본다면 어떨까요? 그 타지 않는 심장은 어쩌면 시 속에서 나왔던 그 열망을 먹여 살리던 심장, 즉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이상과 오만을 내려놓지 못했던 인간 셸리의 지독한 집념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막 위에 자신만의 석상을 세웁니다. 명예, 재산, 혹은 셸리처럼 고결한 사상까지도요. 하지만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운 그 화려한 기념비가 타인의 눈물을 먹고 자란 것이라면 시간은 조각가의 손을 빌려 당신의 오만을 영원히 박제할 것입니다. 결국 왕 중의 왕도
불운한 시인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모두 시간이라는 사막 위의 여행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그 업적의 받침대에 훗날 어떤 문장이 쓰이길 원하시나요? 나의 업적을 보라 라는 오만한 선언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따뜻한 떨림인가요? 사막은 넓고 시간은 무자비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온기만큼은 모래 속에 파묻히지 않고 누군가의 귓가에 바람소리처럼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